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15장. 내면의 재앙. 바틀릿 아가씨가 도착한 다음 일요일은 그의 대부분의 날들처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윌드 지역에는 가을이 찾아와 여름의 단조로운 푸른 기운을 걷어냈고, 공원에는 잿빛 안개가, 너도 밤나무에는 불그스름한 색이, 참나무에는 황금빛이 어우러졌습니다. 높은 산등성이의 검은 소나무 군락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들 자체는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나라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고요했고 어디서든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윈디 코너스 정원에는 자갈길에 햇살을 받으면 오여있는 붉은 책 한 권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여자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은 안 간대. 뭐, 그럴 만도 하지. 가야 한다고? 미니가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앤, 메리, 내 뒤에 좀 걸어줘. 사랑하는 루시아. 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바틀릿 아가씨는 어쨌든 자신은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폭주하는 파에톤이 아닌 유능하고 신성한 신 아폴론의 인도 아래 여정을 따라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 햇살은 침실 창문을 향할 때마다 숙녀들에게 서머 스트리트에서 캐서린 앨런 양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는 BBC에게 아버지의 부츠를 닦는 조지 에머슨에게 그리고 마침내 앞서 언급된 그 붉은 책에 내려앉았습니다. 숙녀들도 BBC도 조지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그림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움직이지 않고 아침 내내 태양의 어루만짐을 받으며 마치 그 손길을 인정하듯 표지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제 루시가 응접실 창밖으로 나옵니다. 새로 산 진홍색 드레스는 실패작이라 그녀를 초라하고 창백하게 보이게 합니다. 목에는 석류석 브로치가, 손가락에는 루비가 박힌 약혼 반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윌드 지역을 향해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약간 징그립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치 용감한 아이가 울음을 참는 것처럼 그 광활한 들판에는 그녀를 지켜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껏 얼굴을 찡그리며 아폴로와 서쪽 언덕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공간을 가늠해 봅니다. 루시, 루시, 그 책은 뭐야? 누가 책을 꺼내서 저렇게 놔둔 거야. 세실이 읽던 책은 도서관 책밖에 없어. 하지만 그걸 집어들고 홍학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마. 루시는 책을 집어들고 멍하니 제목을 흘끗 보았습니다. 장미 덤불 아래서 언더 로즈부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설은 읽지 않고 세실을 따라잡기 위해 모든 여가 시간을 제대로 된 문학에 쏟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들에 대해 뭔가 안다고 생각했던 순간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프란체스코 프란치아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혼동했습니다. 세실이 뭐야? 벌써 이탈리아를 잊은 건 아니겠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눈을 뗄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보였는데 그 불안함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과 정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루시, 미니에게 줄 6펜스, 내 자신에게 줄 1실링 있어. 그녀는 일요일 아침에 분주함에 휩싸여 있던 어머니에게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특별 헌금인데 얼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접시에서 짤랑거리는 푼돈 소리는 내지 말고 미니가 6펜스짜리 동전을 갖고 있는지 봐줘. 그 애는 어디 있지? 미니, 책이 다 뒤틀렸네. 세상에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 아틀라스 아래에 넣고 눌러놔 미니. 오, 허니처치 부인.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 늦지 마. 마차가 왔어. 마차가 아니라 늘말이라고 했습니다. 샬럿은 어디 있어? 가서 서두르라고 해. 왜 이렇게 늦어? 할 일도 없었잖아. 블라우스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까. 불쌍한 샬럿. 블라우스는 정말 싫어. 미니,
이교도적 믿음은 전념성이 강해서 디프테리아나 신앙심보다 더 전념성이 강해서 교구 목사의 조카 딸은 마지못해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늘 그렇듯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햇볕 아래 앉아 있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 나타난 젊은이들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녀를 놀렸습니다. 허니처치 부인은 정통신앙을 옹호했고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바틀릿 아가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리안 씨, 정말 죄송하지만 잔돈이 없네요. 1파운드짜리 금화랑 2실링 반짜리 은화밖에 없어요. 누가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래, 쉽지, 빨리 타. 세상에, 정말 똑똑해 보여. 드레스가 참 예쁘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잖아.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언제 입겠어요. 바틀릿 아가씨가 꼬짓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 마차에 올라타 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필요한 외침이 터져나왔고 그들은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잘 가, 착하게 지내. 세실이 소리쳤습니다. 루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교회에 가는 일에 대한 대화는 다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루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실은 정직한 교리를 존중했지만 그는 정직이 영적 위기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직이 꽃처럼 하늘로 자라날 수 있는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의 모든 말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모든 땀구멍에서 관용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에머슨 부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배 후에 에머슨 부자를 보았습니다. 길 아래에 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허니처치 가족의 마차가 우연히 시시 빌라 맞은편에 섰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빌라로 걸어갔고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소개해 줘.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나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루시는 시시 빌라라는 이름을 무시하고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에머슨 노인은 루시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결혼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했습니다. 루시는 네, 저도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틀릿 아가씨와 미니가 비비 씨와 함께 뒤따라오자 루시는 좀 더 편안한 화제로 돌려 새 집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앨런 양께서 오시던 걸 알고 쫓아냈어요. 여자들은 그런 걸 싫어하니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니처치 부인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조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더 깊이 논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집주인은 우리가 예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망하신 거죠. 앨런 양에게 편지를 써서 포기하겠다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루시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제 그만 오세요. 루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세실을 비난해서는 안 됐습니다. 세실에게서 작은 사건이 터졌는데 그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지가 그러더군요. 앨런 양이 담별하게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조지는 지나가는 마차의 판넬에 햇살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한정된 양의 친절만이 존재합니다. 그래,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왜 앨런 양 두 분을 이렇게 괜히 딴소리 하는 거야. 어느 정도의 친절함이 있듯이 어느 정도의 빚도 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 무언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을 곳을 선택하세요. 네. 해를 끼치지 않을 곳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 힘을 다해 햇빛을 마주하며 서세요. 오, 에머슨 씨. 당신은 똑똑한 것 같네요. 뭐라고? 똑똑해지려는 건 알겠어요. 불쌍한 프레디에게 그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지의 눈은 웃고 있었고, 루시는 그와 그녀의 어머니가 아주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게 그의 철학이죠. 다만 그는 그걸로 인생을 시작했을 뿐이고, 저는 먼저 신문 기록을 읽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테니스 치세요? 일요일에 테니스 치는 게 괜찮으세요? 조지, 일요일에 테니스를 쳐라. 조지는 교육을 받은 후에 일요일과 좋아요. 조지는 일요일에 테니스를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정됐네요. 에머슨 씨, 아드님과 함께 오시면 정말 기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걸어가는 길은 꽤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요즘은 그저 돌아다닐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앨런 양에게 집을 주려고 해요. 알아요. 조지가 말하며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비비 씨와 루시가 항상 그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친절함이 마치 광활한 풍경에 스며드는 햇살처럼 마치 아침 햇살의 손길처럼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온갖 심술궂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애정에 반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틀릿 씨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촌 바틀릿 아가씨 아시죠? 허니처치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피렌체에서 제 딸과 함께 만나셨잖아요. 네, 정말입니다. 노인이 말하며 정원에서 나와 부인을 맞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틀릿 아가씨는 재빨리 빅토리아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자리를 잡은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베르톨리니 펜션, 물과 와인 디캔터가 놓인 식탁, 마치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전망 좋은 방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조지는 인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느 소년처럼 그는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샤프롱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테니스 치러 올게 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루시를 기쁘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어색함은 루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남자들은 신이 아니라 여자들처럼 인간적이고 서툴렀습니다. 남자들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과 삶의 방향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남자의 약점은 낯선 진실이었지만 조지가 피렌체에서 그녀의 사진을 아르노 강에 던졌을 때 그녀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가지 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사람들과 대화해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았어. 오늘 오후에 꼭 갈 거야. 루시는 사촌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무언의 매력에 그녀는 무모해졌습니다. 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마차로 가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직 말씀 안 하셨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허니처치 부인이 그녀를 따라갔고 그들은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에머슨 씨에게 피렌체의 탈주극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루시의 기분은 마치 천국의 성벽을 본 것처럼 펄쩍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지만 루시는 그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발굽 소리가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얘는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확장되었습니다. 얘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말했잖아. 그건 공적이 아니었어. 내가 떠났을 때 나를 비웃지도 않았어. 그녀는 손을 뺨에 댔습니다.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하지만 얘는 말하지 않았어. 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괜찮아요. 우리 둘만의 영원한 비밀이에요. 세실은 절대 듣지 못할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바틀릿 아가씨가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어두운 저녁, 그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짐을 꾸릴 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크든 작든 그 비밀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세상에 그 사실을 아는 영국인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실을 평소보다 환하게 맞이했는데 너무나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실이 마차에서 그녀를 내리도록 도와주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머슨 부부는 정말 친절했어요. 조지 에머슨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제자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세실이 물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교육 목적으로 그들을 윈디 코너로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제자,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실이 생각하는 유일한 관계는 봉건적인 관계, 즉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녀의 영혼이 갈망하는 동지애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제자들이 어떤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조지 에머슨이 오늘 오후에 올 거야.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그러지 마. 그녀는 거의 그를 보호하지 마.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종이 울리고 있었고 흔히 그렇듯 세실은 그녀의 말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논쟁보다는 매력이었습니다. 점심은 즐거웠습니다. 루시는 대개 식사 시간에 우울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달래야 했습니다. 세실이나 바틀릿 아가씨, 아니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녀의 영혼에 속삭이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명랑함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1월에는 런던에 가서 유명 인사들의 손주들을 즐겁게 해줘야 해. 하지만 오늘 루시는 뭔가 보장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곳에 앉아 있고 오빠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해가 조금 움직였지만 서쪽 언덕 뒤로 숨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사람들은 루시에게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루시는 글룩의 아르미드를 보고 마법의 정원의 음악을 기억하며 연주했습니다. 영원한 새벽의 빛 아래 르노가 다가가는 음악, 결코 커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마치 조수 없는 요정나라의 바다처럼 영원히 잔물결을 일으키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런 음악은 피아노에 어울리지 않았고 청중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불만을 같이 나누던 세실도 소리쳤습니다. 이제 다른 정원을 연주해주세요. 파르지팔에 나오는 정원이죠. 그녀는 악기를 닫았습니다. 별로 의무감이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실을 기분 나쁘게 했을까봐 그녀는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조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아,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인사 한마디 없이 피아노를 다시 열었습니다. 세실은 파르지파를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다른 곡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연주자가 마음을 바꿨어요. 바틀릿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에머슨 선생님께 음악을 연주하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루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심지어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습니다. 꽃 아가씨들의 노래를 몇 마디 정도 서투르게 연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테니스에 투표합니다. 프레디는 엉성한 오락거리에 혐오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녀는 다시 한번 불행한 피아노를 닫았습니다. 남자 4인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고맙지만 저는 안 돼요. 세실이 말했습니다. 세트를 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실력이 부족한 연주자가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세실, 난 나쁜 놈이야. 프레디도 마찬가지고 에머슨도 마찬가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조지는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나는 나쁘지 않아. 한 사람이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세실이 말했습니다. 바틀릿 아가씨는 조지를 무시하는 줄 알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이스 씨, 저도 동의합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달려온 미니는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공을 놓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선데이가 끼어들어 그 다정한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루시가 해야겠군.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습니다. 루시에게 의지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루시, 가서 드레스 갈아입어. 루시의 안식일은 대체로 이렇게 양면성을 띠었습니다. 아침에는 위선 없이 안식일을 지켰고 오후에는 마지못해 어겼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채실이 자신을 비웃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을 재정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그녀의 파트너였습니다. 루시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테니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는 것보다 편안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지는 시중을 들었고 이기고 싶은 그의 열망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산타크로체 묘지의 무덤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어긋나 한숨을 쉬었던 일, 그 무명 이탈리아인이 죽은 후 아르노 강변 난간에 기대어 그녀에게 나는 살고 싶어. 정말이야. 라고 말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살고 싶었습니다. 테니스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태양 아래 지기 시작하며 그녀의 눈에 비치는 태양 아래 자신의 모든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아, 윌드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피에솔레가 토스카나 평원 위에 우뚝 솟아있고 사우스 다운즈는 마치 카라라의 산맥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영국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풍경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굴곡 속에서 피렌체에 어울리는 마을이나 도시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윌드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하지만 이제 세실이 그녀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마침 명석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테니스를 치는 내내 그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읽고 있던 소설이 너무 형편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코트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 루시, 세계의 분리부정사야. 끔찍해. 루시가 말하며 스트로크를 놓쳤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살인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다들 들어야 할 장면이었습니다. 프레디와 플로이드 씨는 월계관에서 잃어버린 공을 찾아야 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장면은 피렌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말 재밌네. 셋이 어서 읽어. 에머슨 씨, 기운 좀 빼고 앉으세요. 그녀는 조지를 용서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물을 뛰어넘어 그녀의 발치에 앉아 당신은 피곤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요. 맞는 게 괜찮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던 그녀는 문득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쾌활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라고는 생각 안 드네요. 빛은 당신 뒤에 있었고 제 눈에도 비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당신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신 말대로 이 집에서는 정확성 따지지 말라고 했죠. 우리 모두 과장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한테 엄청 화를 냅니다. 세실은 기분이 좋아진 어조로 그 장면은 피렌체에서 펼쳐집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을 회상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레오노라가 과속하고 있었어요. 루시가 말을 끊었습니다. 레오노라? 레오노라가 여주인공이야? 그 책 누가 쓴 거야?
조셉 에머리 프랭크. 해가 지고 있어. 레오노라가 광장을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어. 성인들이여. 그녀가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기를 기도하소서. 해가 지고 있어. 이탈리아에 해가 지고 있어. 오르카냐의 로지아 아래서, 지금 우리가 가끔 부르는 로지아 데 란치 아래서 루시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조셉 에머리 프랭크라니. 왜 라비시 선생님 작품이야. 라비시 선생님 소설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판한다고 하잖아. 라비시 양은 누구일까요? 아, 정말 끔찍한 사람이군요. 에머슨 씨, 레비시 양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즐거운 오후를 보내며 손뼉을 쳤습니다. 조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서머 스트리트에 도착한 날 그녀를 봤어. 내가 여기 산다고 말해준 것도 그녀였어. 기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레비시 양 만나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지만 그가 아무 대답 없이 잔디밭으로 몸을 숙이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거의 기댄 그의 머리를 바라보며 귀가 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설이 형편없는 건 당연하잖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레빗이 양은 원래 별로였어.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읽어봐야겠지. 현대책은 다 나쁘잖아. 그녀의 무관심에 짜증이 난 세실은 이렇게 말하며 문학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돈 때문에 글을 써. 오, 세실. 그렇다. 이제 너한테 조셉 에머리 프랭크는 더 이상 안 쳐줄게. 세실, 오늘 오후는 정말 지저귀는 참새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르락내리락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멜로디와 움직임 속에 갇혀 있었고 신경은 그의 쨍글한거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짜증나게 내버려둔 채 그녀는 다시 검은 머리를 응시했습니다. 쓰다듬고 싶지 않았지만 쓰다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감각은 이상했습니다. 에머슨 씨, 우리의 이런 풍경은 어떠세요? 저는 견해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 똑같으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거리와 공기뿐이니까. 세실은 내 말이 충격적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약간 얼굴이 붉어졌다. 완벽한 풍경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머리 위로 하늘이 보이는 풍경이고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풍경은 그 풍경의 엉터리 복사본일 뿐이라고요. 당신의 아버지는 단테를 읽으셨겠죠. 세실은 소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설을 읽은 덕분에 그는 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리에게 경칠한 실제로 나무와 집과 언덕의 군중이며 인간 군중처럼 서로 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때로 초자연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같습니다. 루시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군중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더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저 언덕들에 무언가가 더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는 라켓으로 사우스 다운스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다시 들으면 정말 기쁠 거야.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정말 안타깝다. 아니요. 그는 몸이 좋지 않아요. 이 책에는 터무니없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실이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도요. 관점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작은 방에서라도 그 관점을 기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에머슨 씨 형제자매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당신은 우리에 대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세실은 소설을 굉장하게 끝맺었습니다. 오, 세실 당신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너에게 조셉 베머리 프랭크는 치지 않을 거야. 우리 셋이 하루 종일 시골로 가서 힌드레드까지 구경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게 제일 먼저 기억나네요. 세실이 일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테니스를 친 후 코트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시가 막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걸어갔을 것입니다. 세실, 전망에 대한 글을 읽어보세요. 에머슨 씨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러 오시는 한은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읽어. 바보 같은 얘기를 큰 소리로 읽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지. 에머슨 씨가 우리를 경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셔도 괜찮아. 세실은 이 말이 미묘하게 느껴졌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문객을 마치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소 마음이 누그러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머슨 씨, 테니스 공을 찾아주세요. 그녀는 책을 펼쳤습니다. 세실은 읽을 거리와 그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조지의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그녀는 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아들의 말에 따르면 힌드헤드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조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2장. 세실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2장 찾아주세요. 그녀는 2번째 장을 발견했고 첫 문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요, 책을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어. 읽는 게 너무 어리석은 글이야. 이런 쓰레기는 본 적이 없어. 인쇄되어서는 안 돼. 그는 그녀에게서 책을 가져갔습니다. 레오노라는 생각에 잠겨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토스카나의 풍성한 샴페인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는 미소 짓는 마을들이 즐비했다. 계절은 봄이었다. 라비시 양은 어떻게든 과거를 알고 있었고 세실이 읽고 조지가 들을 수 있도록 지루한 산문으로 인쇄해 두었습니다. 황금빛 안개, 그가 읽었습니다. 피렌체의 탑들 저 멀리. 그녀가 앉아있는 언덕은 제비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안토니오는 그녀 뒤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세실이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그녀는 조지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격식 있는 연인들이 쓰는 장황한 항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웅변도 없었고 웅변이 부족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남자다운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차 마시러 갈까요? 루시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향하는 길을 이끌었고 세실이 뒤따랐으며 조지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앙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관목숲에 들어서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책은 마치 충분히 해를 끼치지 않은 듯 잊혀졌고 세실은 그것을 찾으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조지는 좁은 길에서 그녀에게로 돌진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헐떡이며 2번째로 그에게 키스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듯이 그는 뒤로 물러섰고 세실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둘만 위쪽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16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